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도석에는 이용민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잘 오늘 오셨습니다. 처음 네,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사인 구독자는 처음 인사하시는 건데요. 원샷으로 다시 한번 좀 소개와 출연 소감 그리고 어떻게 요새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군 법무관 13년 근무했고 전역하고 군사건 전문 변호사 9년 차. 네, 그리고 우리 군대의 교육기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유성의 자원대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신성동의 1호 변호사 9년 동안 간판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군사건 전문이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호 변호사님에 대해서 또 대중이 많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지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밈, 짤이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돌던데 그때 청문회는 좀 어떻게 임하셨어요? 이렇게 좀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그날 진행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처음 경험이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12시간 동안 하는지도 몰랐고 예. 저는 저녁 먹을 때쯤이면 집에 갈 줄 알았습니다. 국회를 잘 모르셨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임성근 증인의 증언을 뒤에서 듣는데 오전 오후 정확하게 두 번의 허위 사실,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 청문회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다가 그 법사위원장이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하늘의 목소리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늘의 목소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신 거죠? 아이 뭐 그날 예, 말씀하세요. 예, 그날 제가 우리 주권자 국민들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호명 받아서 하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 그날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기승전결 증언 완벽이었다. 그날 진짜 멋있으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와중에 또 AI 변호사님이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굉장히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혹시 이 별명 들어보셨어요? 예, 과찬이시고 과분합니다. AI 변호사도요? 아니 근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표정에 변화가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AI 변호사라는 뜻은 딱 군인 같은 부동자세형에다가 따박따박 핵심만 압축적으로 탁탁 얘기를 하니까 왠지 사람의 목소리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방금 약간 웃으셨는데요. AI 변호사님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별명이 붙는 건데 대신 정확하다는 의미겠죠. 예, 그러시죠. 그날 1분씩 막 임성근 사단장하고 주고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던가요? 저 주장은 내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저건 거짓말이다. 이런 확신. 본래 그날은 임성근 증인에 대한 두 가지 허위 사실 그리고 이종섭 증인에 대한 너무나 뻔뻔하게 이천 명령이 적법했다. 이 부분을 시원하게 주권자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1분 배틀을 진행을 하셨고 실은 그날 조금 다리가 휘둘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진행이었고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대지를 좀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서를 내면서 대지를 좀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종섭 측 변호인하고 박정훈 측 변호인이 그 JTBC에서 한번 붙었죠. 그렇죠. 대질하는 모습 보고 저도 임성근 증인이 혹시 편안해하는 방송이 있으면 그 뭐 TV조선도 좋으니까 대질 좀 하자라고 문자로 보냈고 반응이 없었는데 그날 그렇습니다. 반응 전혀 없었는데 그날 청문회에서 생각지 못한 대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실은 준비는 하고 있었죠. 대질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었죠. 예상은 못했죠. 의원님은 그날 청문회에서 나오셨던 변호사님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돌망치로 이렇게 그냥
이 부시는 파괴력, 아. 이런 걸 딱딱 봤을 때, 저게 바로 전문성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와닿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북경찰청 그 수사 발표는 거의 임성근 사단장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참담 그 자체고요. 네. 잘 차려진 밥상인 듯 보이는데 네.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데 그 밥상에 올려져 있는 밥과 반찬이 상해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이거 갖고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다 왔습니다만. 그럴만하죠. 예. 이 경북경찰청이 정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서 정치의 시간표대로. 수사의 일정표로 움직여야 되는데 총선 끝나고 대대장 소환하고 임성근 사단장 소환하고 1년간 뭐 하고 있다가 그것도 뭐 저 임성근 사단장 한 번 갔나요? 두 번 갔나요? 한 번밖에 안 갔죠. 1박 2일로 네.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네. 그렇게 수사받았습니다. 예, 한 번 그런데,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점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가 작전 통제권이 없다. 그래서 그때 수해 현장의 작전 통제는 향토 사단인 육군 50사단장이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수사관이라면 임성근 사단장은 이렇게 하는데 50사단에다가 당신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또 그 기간 중에 해병대 대원이 사망한 게 맞느냐 하고 확인보 진술 내지 조사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당시 7여단장의 천여 쪽에 이르는 해병대 수사단의 네. 관련 기록을 보면 7여단장의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 네. 정작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54단장은 네. 현장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네. 화상회의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도 지시한 적이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작전 통제권을 줬는데 네.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도 않은 겁니다. 소극적으로 부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항명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육군 사단장이 다 저 사람이 책임자다는데 지금까지 육군은 반응이 없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유심히 본 대목이 그 7월 17일자 기사인데 그 최해병 사망 전날인 18일 날 원래 해병대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더라고요. 그 마리논 헬기 2대. 그다음에 상륙돌격 장갑차, 그다음에 드론, 이라고 고무보트라 그러죠. 리브라고 하는 거. 이걸 18일 날 예성천에 다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KBS 9시 뉴스에 나가요. 그럼 18일 날 원래 폭우가 안 내렸으면은 해병대 전력이 몽땅 동원되는 아주 그 대규모 퍼레이드가 있을 뻔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육군 54단장이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군 전력도 아니고 해병대 핵심 전력을 육군의 향토 사단장이 지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전은 원래 누가 구상하고 실행한 거냐, 누가 통제한 거냐. 그런데 비가 와서 이제 날아다니는 건 다 취소되고 상륙돌격차만 갔다가 2분 만에 못 견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임성근 사단장 말대로라면 육군 54단장이 통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경북경찰청이 19일 이전에 18일, 17일 또 이후까지 이렇게 수색 구조작전, 수색 복구작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수사를 한 게 아니고 19일만 똑 떼서 그것만 그냥 빨대로 이렇게 좁게 관찰을 하고 앞뒤 다 빼버리니까 해병대가 전후에 그 다 지휘 통제를 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항은 전부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수사 발표 결과를 보면서 적어도 1000여 페이지의 해병대 수사단이 어렵게 힘들게 확보했던 그 많은 진술들, 사진, 카톡 내용 전혀 안 봤구나. 전혀 안 봤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임 사단장 말하는 거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출발 전에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충분히 통지했다, 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마대 들고 간 거다. 그들이 소홀한 거다. 이런 주장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합참이나 제2작전사 그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 전환된 다음에 작전 지시 한 바 없다. 작전 지도만 했다라는 두 번째 주장.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중 수색 지시 한 바 없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경북청 수사 결과를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 작전 지시와 관련돼서는 너무나 객관적 증거가 많았던 탓인지 네. 그 보면은 수풀에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 네. 그리고 가슴 장화 지원하라라는 지시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중 수색 지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강 내지 왜곡하면서 결론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냈지만 객관적 증거로 이 세 가지 임성근의 주장과 그다음에 혐의 없음의 근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 보면 천여 페이지에 이르렀던 그 진술과 카톡 사진을 전혀 안 봤거나 보고도 무시했거나 네.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의 변호인 같다, 변호사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수사심의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나오면서 책임을 분산시킨 건데 혹시 그 수사심의회에 어떤 인물이 참여하는지 신상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신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고 네. 적어도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는 것은 네. 이 자리에서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예. 경북경찰청장도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경찰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근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면 경찰들이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사안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수사심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의 사건에 대한 심의, 세 번째가 점검 보고 결과에 대한 심의,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경북경찰청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기타입니다. 기타. 네. 그 밖. 첫 번째 수사심의 말고 그 밖에 대해서 자기의 권한으로 네. 심의를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문이고 여섯 번째가 특별한 사항인데 예. 따라서 경북경찰청장은 자기의 권한으로는 수사 심의를 못하고 그 밖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밖 심의를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수사 심의를 한 거고 수사 심의에 대해서는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은 뭐냐면 2조에서 6조를 규정하고 있고 2조에서 사건 관계인 즉 고발인,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그 피진정인, 피내사자 그리고 대리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임성근을 고발했기 때문에 저 그리고 9명의 혐의자 그리고 고채병의 유가족 정도가 신청권자인데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죠. 따라서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르면 신청권자가 있어야 수사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명령을 위반하고 수사 심의를 멋대로 예. 연 겁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을 고발한 하셨죠. 겁니다. 예, 공수처에다가. 예, 아니 네. 그런데 신상이 공개가 안 되고 대법원 제가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때 이제 국방부 혁신위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도 수사심의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분과위원 중에도 그 수사심의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족 측 쪽 사람 또 이렇게 어디 그 시민단체나 민간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우리는 수사심의회 진행되는 걸 다 알았어요. 네. 그걸 오히려 투명하게 알려주자는 목적으로 그때는 수사심의회를 했는데 뭔 놈의 수사심의회가 이번에는 저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왜 했는지 모르고 법적 근거도 몰라. 이런 수사심의회가 떡하니 이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사심의회 내용도 투명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지 공개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성의 기본은 공개입니다. 그렇죠. 공개 없이 공정성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시시각각 견제 기사를 많이 썼어야 돼요. 지금 이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하고 기사량이 너무 적어요. 저희가 이거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이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이제 언론사에다가 오히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까지 너희들이 잘못 썼던 기사에 대해서 다 내리고 사과를 하라라고 통보하기 7월 시작했거든요. 20일날까지 사과하라. 예, 저 시사인에도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 당시 임성근이가 저는 오늘부터는 임성근입니다. 사단장 빼겠습니다. AI 변호사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임성근이 조용히 있었으면 우리 이용민 중령처럼 자신의 부하가 죽었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조용히 있었다면 저도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하나하나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기에 제가 주권자 국민들 아시라고 기자분들에게 공개 가능한 범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제가 공유했고 그분들은 기사를 근거해서 썼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며칠까지 무슨 사과 문자 뭐 사과 내용 쓰고 그거 저한테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송 걸기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저한테 소송 걸고 저한테 나한테 고소하십시오. 소송 걸어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 다 한번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임성근 사단장의 뜻이라고도 100% 믿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요?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언론을 향한 이제 협박의 문자 메시지가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 직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2시에 경북경찰청이 수사 발표를 했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언론에 뿌린 메시지가 3시 좀 넘은 3시 38분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이미 준비를 했다가 저 딱 발표 끝나 이미 결과 알아서 맞아 보낸 거예요. 난 이게 예. 불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어붙이기가 될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누군가 권력에서 임성근이나 뭐 이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 일제히 역공을 취하고 국민의힘도 공세 모드로 돌아서고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랬던 D-Day가 원래 있었던 거고 거기에 앞에 초병이 바로 경북경찰청 아니었냐.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바바박 나가요. 임성근 협박 문자 나오지, 이튿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나오지, 뭐 일사천리.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는 어떤 시작점. 정권 차원의 기획이 있을 수 있다. 아니냐 이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자마자 그 문자가 가능합니다. 자기가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건데. 무혐의 받을 걸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일 것이다. 그 문자가 추정이네요.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발표했구나. 그러면 저 발표 내용이 이러면은 내가 여태 뭐가 잘못 알려줬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아마 작성하는 데만도 하루 꼬박 걸릴 것 같은데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게 바로 동시에 나오죠? 네. 끝나자마자? 임성근에 대한 공개 소송 요청에 대해서 댓글창에 변호사님한테 감사하다,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또 아주 대차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건의 중요성은 그 최혜병 사건의 진정한 사망 원인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외압 사건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게 임성근의 책임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단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임성근의 주장, 혐의 없음의 주장, 그리고 수사 발표의 혐의 없음의 근거, 그리고 객관적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임성근이 출발 전에 충분히 실종자 수색에 대한 통지를 했다. 그리고 수사 발표도 15에서 16일 날 충분히
부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둘이 똑같습니다. 받아 적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처녀 폐지에 이르는 진술들을 보면 먼저 7여단장 7월 15일에서 16일에는 부하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도 7월 17일 10시 12분에서야 알았다. 그리고 현장에 이동하고 있던 7월 17일 포병 11대 대장 네. 카톡 대화 내용이 우리 지금 임무가 뭐냐 그 카톡이 있고 그리고 당시 화생방 대대장 공병 대대장 출동했던 그 인원들도 사전에 임성근이 회의를 해서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부하들은 모두 출발 전에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통지나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독 한 사람 임성근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고 두 번째 임성근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라 자기는 7월 17일 10시 이후에는 작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수사 발표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풀에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 그리고 가슴 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 그러나 수중 수색 지시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는 제가 언론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0시 이후에 그날 21시 55분에 자신의 단편 명령 내렸고 포병 여단은 그때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고 그런데 현장 도착해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카톡상으로는 7월 17일 바로 저녁 10시께입니다. 아. 그때부터 카톡에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18일 날 오전에 구중대 가서 지금 변경된 작전에 따라 지형 정찰하고 위험성 평가하고 있는 것을 단지 8시에 과업이 시작되는데 9시 반까지 꾸물거린다고 네. 신속 투입 명령도 내렸고 네. 그것은 진술도 있는 것이고 오후에는 호우가 너무 이 앞을 가리는 그런 억센 비 때문에 작전 지속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육군도 철수했고 예.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건전하게 건의했는데 작전 지속하라는 명령도 내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수색 및 탐색 다시 실시라고 하면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이라는 명령도 카톡상에 있고 이렇게 차고 넘치는 카톡상의 명령이 있는데도 네. 경북 경찰청은 딱 2가지 명령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명령이 아니고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수중수색 인식도 없었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가 바로 임성근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예, 그걸 또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걸 예, 또 무혐의 줬죠. 그대로 예. 수사 발표에서도 받아들인데 그 근거가 바로 그 근거에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국민일보 그 일면 사진 예, 그 일렬씩 이렇게 모래. 수색하는 사진 네. 그 사진의 객관적인 모습은 무릎 또는 그 이상까지 네. 수변이 아니고 본류입니다. 거기 본류예요. 강물 네. 본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본류의 수중수색이고 무릎에서 무릎 위까지 네. 분명히 그 사진의 객관적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이름을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네. 장화 높이라고 합니다. 아. 분명히 사진은 무릎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장화 높이 수중수색이었다. 예. 이렇게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쇼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장의 사진 중에 그 한 장이라 예. 보기가 어려웠다. 수중수색을 하지 예, 않. 12장 중에 한 장이라 보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근거를 든 게 이 부분이 바로 꼬리를 잡힌 건데 군대를 전혀 모르는 수사관들이 이런 농구를 들어서 잘못 해석을 한 건데 그 사진을 모두 7여단장과 포병 11 포병 7대 대장에 모두 공유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나 보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못 봤다. 매우 비논리적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바로 수중수색 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는 바로 공보정원 실장이 보낸 그 사진 예. 그리고 공보정원 실장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전혀 언론에서도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무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성근이 1일 단위로 공보 지침을 함용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에게는 전 땡땡이라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많이 항상 알려져 옆에 있네. 있습니다. 왜냐?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봐야 그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홍보를 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부에 전파를 하던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공보정원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바로 1일 단위로 공보 지침을 주었다. 네. 나는 임성근 사단장 옆에서 늘 그의 생각을 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임성근의 작전 지침에 따라서 정훈개통 단체방을 만들어서 예하부대에서 사진이 올라오면 그중에 작전 지침에 부합하는 사진을 선별해서 언론사에 보내거나 이거야. 또는 언론사에 있는 사진 중에 그중에 선별해서 보고했다. 국민일보 일면 사진은 실은 뉴시스에서 찍은 겁니다. 그 12장이 바로 임성근의 작전 지침에 부합하는 사진 12장을 바로 선정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7월 19일 06시 13분에 보고했고 그리고 07시 04분에 공보 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 사이에 모두 보고 면밀히 보고 그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거는 작전 참모한테 지시를 내리고 작전 참모가 업무 보고를 하고 그 업무 보고를 꼼꼼히 본 다음에 평가가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보정원실장이 그 12장을 7여단장과 포병 7대장, 포병 11대대장에게 전파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진 한 장의 메시지 때문에 미국이 졌다고 얘기하듯이 그 많은 임성근의 작전 지침에 관한 부분을 말로 천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진 한 장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 사진이 바로 전파가 되었고 예하 부대 7여단장이나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대장은 무릎까지 들어가도 되는구나. 본류까지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찔러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된 이후에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지시사항이 이행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걸로 선별해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예. 12장 중에 하나라서 물에 들어간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완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잘 됐네. 처음 얘기한 겁니다. 천여 페이지 내용 다 외우시는 것 같다고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최초의 작전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 그게 임성근의 작전 지침 즉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하라는 거였습니다. 1년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오후에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구중대원 포병이 비효율적이다. 1년씩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탐색 및 다시 실시라는 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 무릎은 똑같은 높이입니다. 무릎 네.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석어 탐색할 바로 바둑판식이라는 것이 바로 전에 그 사진의 작전 지침이 1년씩이었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바둑판식이라고 하는 순간 수중수색 대형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거고 더욱이 7월 19일 날 두 번째 현장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언론 녹취 제가 공개했던 거 7여단장하고 포병 7대대장이 어디로 가면 되나 그 부하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고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13중대로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있던 것이 바로 최초 그 사진의 작전 지침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변경 지침 그것에 따라 준비된 모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발표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포 11대대장이 내렸다. 임의로 내렸다.
바로 이 사진과 거네요. 공보정훈실장의 진술을 모두 뭉개버려야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1000페이지 보면 모두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방송 좋습니다. 많은 전 국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다음 질문이 꼭 들어가야 예. 돼요. 자, 지금 이제 송치된 6명이라든가 조사받은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사단장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든가 또 사단장의 지침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자기는 이해를 했다거나 또는 사단장은 죄가 없다거나 이렇게 진술한 사람 하나라도 보신 적 있어요? 일단 1000페이지 진술에는 없고요. 없죠.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 경북경찰청 수사 때 네. 7여단장의 행보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임성근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네. 임성근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하고 네. 모든 걸 포병 11대 대장한테 같이 책임 전가시키면 자신은 나중에 별도 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수사 발표가 본인이? 7여단장도 송치를 시켜버렸으니 예. 아마 엄청난 배신감 내지 허탈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진술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야 검찰 가서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애매한 회색지대는 보여요. 그러나 어떤 증인이나 피의자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은 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이거는 임성근 혼자 주장인데 그 혼자 주장이 전체를 다 지배해버려. 네. 대대장들 진술은 다 이게 아니요. 전부 다 이게 아니란 말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번에 피의자는 아니지만은 단지 당시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역한 병사도 있지 않습니까? 병사까지도 사단장 지시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수처에 사단장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진술이 있는데 사단장 한 명의 진술이 이걸 다 지배할 수 뛰어넘고 있느냐. 예, 사단장만 이게 빼줬다.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성근 전 사단장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김동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이렇게 거죠. 예. 이거는 뭔가 이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는 건 다른 실체가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건데 수사만 놓고 봐도 임성근 사단장 주장은 자기 혼자 주장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수십 명을 불러들였는데 아무도 임성근 주장에 안 하고 심지어 육군 50사단도 아마 지금쯤 진술 받겠다 그러면은 아마 기상천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들은 작전 포기하고 다 철수했는데 나머지 해병대 지들 세상이라고 다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누구도 임성근 사단장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 중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뒷받침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뒷배에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명로비설과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예.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시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이용민 중령이 이렇게 인격이 붕괴되는 듯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약봉지 저번 6월 21일 청문회 때 제가 12시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점심 저녁을 먹고 약봉지를 봤더니 마약류라고 적혀 있는 약봉지 처음 봤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 임성근 불송치로 인해서 사령부에서 또 새로운 차별과 정서적 학대가 이어질지 그게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이게 내가 저번에 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조금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해병대라는 감옥 안에 gat혀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 좀 한번 강구해 보자. 이렇게 몇 번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근데 인권위도 예전에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원래 해결해야 될 일이 지금 그 기관들이 다 돌아섰기 제 역할을 때문에 못하고 있죠. 지금 누굴 믿고 이걸 할 거냐. 이젠 정치권이 좀 이 긴급구제 조치를 같이 한번 강구해 달라. 이런데 사실 국회 국방위가 안 열리는 게 뼈 아파요. 국방위가 회의 열릴 조짐이었고 국방위원들이 지금 아직까지 국회의원 국방위 활동을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당 위원장이니까 성일종 위원장이 나 몰라 하고 명단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국방위 간사가 누군지도 몰라. 여당은. 예. 이렇게 하면서 국회 포기 전략을 쓰니까 여기가 마비됐는데 그 법사위가 이따만한 몽둥이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걸 했다면 입법청문회. 예. 입법청문회를 하고 지금 또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 처리는 국방위에서 해야죠. 이 부대 운영을 보고 네.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썰어버리면서 하나하나 센티메타 단위로 챙겨야 될 거는 사실 법사위보다는 국방위가 예. 이 군에 좀 밀착해서 그럼요. 해야 되는 걸 예. 해야 되는데 회의 열릴 조짐을 안 보이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긴급한 사안들 지금 국회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니까. 국방이 제발 좀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발 좀 아니면 예. 이제는 민주당 의원끼리라도 간담회라도 한번 합시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현실에 대해서. 그 지난 청문회가 사람을 살리는 청문회였다. 그 의미를 그때 짚어주신 바가 김종대 의원님께서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게 예. 후속 과제여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한 건데 요즘 이 국회 이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몽둥이가 난무하다 보니 디테일을 놓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이러면서 이제 이 청문회나 이 최혜병 문제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럼요. 네. 인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에 비하면 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사실은 법이나 어떤 그 재판이고 수사고 간에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 일단 본질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좀 이런 면으로 정치가 더 성숙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예, 이 방송이 이용민 중령에게도 좀 가닿아서 좀 힘을 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기 예.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예. 뭐 또 영상 편지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저번에 박정훈 대령한테 띄운 영상 편지가 크게 도움이 됐다는 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용민 중령께도 이용민 중령께도 이제 중견 장교고 사실 20년을 군에 20년 이상이겠죠. 그 해병대 어떤 그 한 청춘을 다 바치신 분인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 그리고 군 내에서는 어떤 위로도 본인한테는 위로가 안 된다. 또 조직의 치부를 말해야 되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다. 근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그런 여러 가지 드는 상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로지 응원하는 국민만 생각하고 강인하게 버티시라.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해병대뿐만 아니라 언젠가 군복을 벗고 나오면 세상에는 더 큰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민들끼리 연대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절대 혼자 당하는 고통이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 또 우리가 메시지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예, 돼요. 댓글창에도 응원한다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본인도 이제 해병대 출신이시다. 해병대 참군인 분들 힘내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왜 그랬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왜 책임 회피 안 했냐. 이제 본인은 해병대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용민 중령이 말씀하시는 게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좀 이용민 중령이 이제 여전히 힘드신 상황 이라고는 하지만 청문회를 하시고 나서 좀 소회를 말씀하신 게 있나요? 먼저 이용민 중령은 해병 병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꿈이 해병 병사에서 당시 받던 지휘관이 참군인으로 받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형도 그랬답니다. 형도 병사에서 해병 병사에서 중대장이 되고 싶다. 해병대 가족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 5명 정도가 해병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은 소령까지, 자기는 대대장인 중령까지, 그리고 과정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참군인이다라고 하는 평가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본인이 많이 힘이 들지만 그 덕분에 잘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또 옆에서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은데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그 수임하는데 이렇게 일이 많고 국회 가서 12시간이나 앉아 계시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전에 많은 그 고 이해람 중사 그때 남편을 또 변호해서 그때도 네, 뭐 기자분들하고 예.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이제 더 이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예.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 폐지됐고 폐지가 됐죠. 됐었고 예. 그거 없앤 사람은 접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제가 오늘 군사법원 분과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셨네요. 제가 느낀 거는 예. 이제는 군 법무관 조직을 없애야겠다. 해편시켜 버려야겠다. 예. 본연의 그 작전법 전쟁법을 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금 군 법무관들처럼 본연의 작전법 전쟁법 그 부분을 연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군 법무관 조직으로 다시 해편시켜 버려야겠다. 군사권 가지고 특정 출신들이 군 검찰권을 장악하고 장난을 치고 뭐 이런 조직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대만도 2013년에 군내 그 사망 사건,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잘못 수사를 하고 잘못 판결을 해서 아예 군 법무관 조직이 없어진 그런 전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야당이나 진보 단체에서 많이 했던 주장이 아직까지 이제 끝을 못 보고 있지만 물론 진전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완성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의 군 사법 질서가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의 여망에 통해가지고 약간씩 개선돼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그러던 터에 국민의힘이 최근에 군 사법 정책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 고석 변호사님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얘기는 고석 변호사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분이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헌법 110조 2항에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3심 최종심은 대법원이다. 그거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당연한 걸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10조 2항을 근거로 그러니까 1심도 군사재판, 2심도 군사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군사범법 2조가 지휘권에 있었던 수사권을 3대 범죄를 그것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시킨 것 이것이 위헌이고 잘못된 거다. 이것이 위헌이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이첩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마치 뭔가 대단한 브레인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바로 110조 1항을 보면 군사재판에 관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럼 원칙은 뭐냐.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우리가 아는 법관이 우리가 아는 법원에 둔다. 이건 원칙이에요. 둔다. 따라서 주권자 국민은 군사재판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101조 1항에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모두 일반 법원에 둘 수도 있고 독일과 같이 모두 일반 법원에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전에 군사 정권에서의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서 특별히 군사법원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더 이상 군사법원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군사법원 전체를 대만처럼 폐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 국민의 결단의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민은 110조 2항을 통해서 1심도 2심도 군사재판을 두라고 하는 명령이다. 매우 자의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선거 떨어지죠. 아이고. 그러죠. 낙선한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조금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하면은 그 부승찬 의원한테 아슬아슬하게 570표인가 뭐 그걸로 줬어요. 참 봐야. 자꾸 저라니까 더 떨어질 일밖에 없지. 우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자의적 해석이다. 와중에 마이선님이 이용민 중령님, 박정훈 대령님 힘내세요. 국민이 같이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도 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그 이용민 그리고 박정훈 이 두 분의 군인한테 이 메시지가 꼭 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 두 분의 군 개혁의 아이콘과 같은 두 분과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VIP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아무개 씨가 이 VIP가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식의 주장을 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님의 좀 해석이 궁금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된 진술서가 있어요. 어떤 진술서죠? 그 제보자가
이 녹취록과 녹취록 사이사이에 예.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충 진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김기환이라고 볼 수 없는 보충 그런데 맥락을 냈다. 나는 그 이종호 씨가 지금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공수처에 어떤 내용이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1년 넘게 예. 다 녹취가 되다 보니까 저기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저거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반박 자료를 썼는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미 공수처에 있어요. 또 다른 탄핵 증거들이 수없이 많다. 괜히 어설프게 그리고 반론 펼치지 마라. 너무 급했던 거야. 지금 예. 뭐 막아주려. 예.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뭐 임성근 사단장 저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 틀어막는데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팩트만 얘기 드릴게요. 예.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건데 예. 이종호 씨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분이죠. 자꾸 공범이라 그러는데 주범입니다. 주범이다. 주포예요, 주포. 김건희 파일이 이종호 씨한테서 나왔어요. 왜 자꾸 공범이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녹취록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녹취록에 곧 국방장관 바뀐다. 우리 쪽 사람 밀어넣는다.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네, 다 이종호 씨 얘기만 합니다. 국방장관이 바뀐다는 걸 본인이 바뀐다.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 우리 쪽을 넣는다. 그때 국방장관 우리 쪽. 바뀌는 건 아무도 몰랐는데 국방장관 교체 검토 첫 보도가 9월 5일 날 나갑니다.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이거 또 센 단독입니다. 9월 5일 날 나가고 국방장관은 9월 30일에 바뀌어요. 자, 이 신통력 대단하신 분 아니요? 예. 군사 전문가는 저도 몰라. 미래를 앞서가셨네요. 1번. 예, 인사를 미리 알았다. 인사를 미리 알았다. 예. 2번. 내년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거 발표할 거다. 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거는 제가 있던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군인사법에 나와요. 네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게 그거 한 건밖에 없어. 그러니 제가 너무 잘 알죠. 그건 내가 만든 법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종편 얘기예요. 작년입니다. 올해 이종호. 그런데 올해 4월에 국방부가 현 정권 임기 내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난 탄생한다. 그런 민원을 이야기했다고. 아니 국방부가 진짜 발표를 하네. 예. 요것도 6개월 전에 신통력이요. 세 번째 신통력을 얘기해 드릴게. 카톡방 있죠. 5월 13일 날 작년. 멋쟁 해병 그 카톡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마지막 줄을 기억하십니까? 이종표 씨가 올린. 이종호 씨가 올린. 마지막 줄이 이렇게 써 있어. 내일 3부 체크해 볼게. 이렇게 돼 있죠. 예. 녹취록엔 3부 토건이 딱 박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딱 3부 토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신통력이냐 3부 토건이. 5월 13일 날 그거 카톡방에 얘기했죠. 이틀 후엔 5월 15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회담을 갖죠. 이때까지도 주가는 안 움직여 3부 토건. 그 이틀 뒤에 5월 17일 날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발표해. 이때부터 주가가 들썩들썩해. 그러다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수주한다고 외국에서 발표해버리거든. 동참한다. 이 발표가 또 나와. 이제는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서 8월에 드디어 정점을 찍는데 그 5월 13일경에 1,000원대던 주가가 8월에 5,000원대로 4배 이상 뛰어. 그런데 이 골프 초청받은 날짜를 보니까 5월 26, 27, 28 금토일, 6월 2, 3, 4 금토일인데 이때가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5월 말에 여기라고. 그럼 거기도 주가 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 아니지. 주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상 부양이니까요. 정보를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했다면 지금은 정보를 미리 하니까 조작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왜 주가 조작합니까? 오를 걸 아는데. 이거지.
그러면은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신통력은 어떻게 나올까? 내부 정보 획득. 예. 이건 천공도 못하는 거야. 천공 수습도 안 돼. 국방부 장관 예측, 별 4개 예측,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예측. 이거는 그래서 천공도 못한다. 천공도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대표가 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은 요까지 맛배기로만 말씀드리는데 녹취록 전반을 제가 쭉 검토를 해봤어요. 예.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정보에 관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 인물이다.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보면 직접 네. 검토하셨는데 굉장히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논리정연하다. 논리정연하고 정권의 핵심부에서 나올 법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거기 VIP는 김계환이다. 그럼 김계환이 뭐 저기 뭐냐 너 뭐 오늘부터 보직해임이야 관저 대기해 이랬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저 사위 번복합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뭐 그거 사위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도대체가 그 논리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이종호 씨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궁색해지고 말이 꼬이고 앞뒤가 안 맞냐고. 요까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2탄은 다음 주쯤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쯤에는 좀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밟아. 예. 예. 진짜 저희 댓글창에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더 좋다. 그 해당 인사가 이런 네. 댓글도 있고요. 굉장히 놀랍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정말 특검이 필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더 자세한 내용, 녹취록에도 안 나오는 네. 내용까지 해서 이미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 담당 수사부 제4부는 엄청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공수처장의 밑에 2인자가 차장인데 2부장이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2부장이 누구냐?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그걸 하던 왜 그 중수과장 하던 윤석열 중수과장 밑에 있던 검사요. 윤 대통령과 직연이 있는 분이다. 예.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리고 그자가 압력을 넣는 당사자예요. 지금 그래서 사부에. 공수처 수사를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아니 뭐 그런 거는 공식을 수학 공식처럼 말하지만 나는 스토리라인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내막을 까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저희 구독자요 지금 37만 1000입니다. 40만 해놓고 얘기합시다. 다음 주에 내가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볼 테니까 아직도 이런 초특급 강의를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빨리 누르시고. 훌륭하시지만 아직 조금 더 가셔야 될 분들. 40만 그 휴가철 선물로 시사인 구독하자. 야.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완전히 이거 다 완벽 정리해드리겠다. 저희 댓글창에 이슈 세빙선 김종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슈 세빙선. 예. AI도 있으시고 AI 변호사님도 계시고 세빙선도 계시고 전력 보강이 잘 됐습니다. 오늘 엄청난 감사합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또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이 말을 덧붙이시기 좀 어려우신 상황이실 테니까 저희가 김종대 의원님의 마무리 이야기와 그리고는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밟고 있잖아요. 네. 40만이 필요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또 김 변호사님하고 이런 고급 가행은 국내 처음이란 말이요. 빨리빨리 카톡 뿌리시고 전화하셔서 40만 좀 한 며칠 내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댓글창에 구독했다는 말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제가 있습니다. 다 보답을 해드리지. 그렇게 젠틀하게 상납하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네, 지금 게다가 오늘 워낙 강의가 좋았어가지고는 이제 말씀처럼 카톡방에다 뿌려가지고 이 사안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댓글도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자를 좀 모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 또 보답을 해드린다. 네. 자, 김경호 변호사님 오늘 사실 하실 이야기가 더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듣지 못해 참 많이 아쉬운데요.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좀 어떠셨는지 그래도 못다한 말씀들 있으시면 좀 마무리로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수사 발표에 대해서 좀 일정이 많아서 분석이 하루 정도 늦었는데 제가 분석한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주시고 또 이영민 중령께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전해주시면 이번 청문회 고맙겠습니다. 스타신데 예. 저희가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7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은재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최재형 목사가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